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득을 재분배하는 지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는 소득분배 현황부터 먼저 잘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소득분배 현황을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화나 숙련 편향 기술 발전이나 인구 구조 변화나 사회 어떤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정부가 이러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하는 정도가 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쟁하는 걸 보면 결국 소득 재분배 부분을 얼마나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논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현황들 국제 비교도 조금 해봤고, 국제적인 것도 조금 봤고, 뭐 우리나라 이제 추이도 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좀 이론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얼마나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가, 그리고 그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하고 뭔가 상충관계에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결국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정치경제학 이야기할 때, 공공선택 이야기할 때도 한번 다시 이야기했고, 우리가 후생경제학 다시 한번 미시에서 리뷰할 때도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석 틀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 하면 사회후생함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후생함수라는 게 결국 어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어진 어떤 어떤 소득 분배 하에서 어떠한 것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건가에 대한 목적 함수예요, 사회후생함수가. 그래서 그 사회후생함수가 결국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선택을 표현해 주는 거면서 동시에 얼마만큼 소득 재분배를 좋아하는가를 표현해 주는 게 사회후생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후생함수. 우리 전에 썼었죠. 그러니까 무슨 극대화를 하는데 정책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극대화하는데, 극대화하는 건 뭐였냐 하면 사회후생함수였고요. 제약 조건은 뭐였냐 하면 각자가 뭔가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들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제약이 있다. 뭐 이런 제약식 하에서의 사회후생함수 극대화라는 문제가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많이 머릿속으로 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봐야 되고, 지금 이 소득 재분배를 얼마나 할까는 결국 뭐에 의존하냐 하면 사회후생함수의 모양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사회후생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어진 현재의 소득 배분 상태는 공정하게 다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만약에 믿으면, 모든 과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결과를 그대로 둬야지 소득 재분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사회후생함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함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극단적인 부분이고, 그거 말고 이제 사회후생함수가 어떤 모양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공리주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형태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극대화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회 구성원들 각각 사람들의 후생을 더한 거를 그냥 극대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사람, 2라는 사람, 철수라는 사람, 0이라는 사람 전부 다 뭐냐 하면 가중치는 똑같아요. 1이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들을 그렇게 쭉 더해 놓은 걸, 이걸 극대화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공리주의라는 그 접근 방법에서 많이 사용됐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표현했고, 벤담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이거를 사회후생함수로 넣으면 결국 뭘 하는 거냐면 U1 더하기 U2 더하기 U3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2차원 평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담의 효용이 있고
2부의 효용이 있고 효용 가능 곡선이 있고, 효용 가능 곡선은 뭔가 주어진 소득 배분 상태 하에서 사람들이 교환하고 생산하고 이러고 나면 그거를 어떤 효용이 달성 가능한 수준 해서 나오죠. 이게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그러면 이 효용 가능 곡선상의 어떤 점이라도 다 효율적인 점인데, 이 효율적인 점 등에서 실제로 뭘 선택하느냐는 뭐에 의존하냐면 사회후생함수에 의존한다. 그리고 사회후생함수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현재 주어진 소득 배분 하에서 나온 점, 이게 그냥 그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회후생함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소셜 웰페어 펑션 자체가 U1 더하기 U2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죠.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기울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회 무차별 곡선이 U1 더하기 U2니까 그냥 직선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후생함수를 가졌다면, 공리주의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고 싶으냐 하면 이 상태에서는 일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좀 효용이 높고 부자였던 사람에서 소득을 뺏어다가 효용이 좀 낮고 가난했던 사람에게 돈을 재배분하는 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뭐냐면 이런 식의 움직임 자체가 가능할 수 있다. 소득을 재배분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에 맡기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소득 재배분의 양이 얼마만큼 돼야 될 것이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가, 그거에 대한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가정을 몇 개를 해요. 경제학은 어떤 모형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모형에서 어떤 그 이론들을 도출해 내는데, 그 모형을 만들 때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단순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하면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소득이라는 얘기가 소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한다.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득에 의존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만족도에 의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이타적인 사람의 모형 안에는 U 안에 U2가 하나의 독립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우리 얘기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이런 거를 느낀다면 자기 소득하고 남의 소득하고의 차이가 자기의 효용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제일 단순한 형태는 물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소득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는 함수다. 그 다음에 그 효용함수의 그 형태는 동일하다. 효용함수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했을 때 효용은 실제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더해놓고 하는데, 효용함수가 만약에 다르면 실제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효용함수의 의미는 순서를 정하는 데 있지 크기를 정하는 데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효용을 하는데 각각의 나는 100만 원, 여기 2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여기는 2억, 3억 이렇게 효용 수준을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뭔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효용함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좀 이게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가정, 다음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그런 말 표현들이 아마 이거를 첫 번째 가정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가정은 효용함수가 소득에 대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보이고 있다. 소득이 올라가면 효용이 늘기는 느는데 체감한다. 이거를 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부자인데 나는 효용이 똑같아. 아니면 나는 지금 현재에서 뺏기는 거가 더 싫어.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소득이 없을 때의 10,000원 더 있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할 게 많은 거예요.
배고픈 거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아픈 거 치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효용 수준이 높을 수 있죠. 근데 소득이 굉장히 올라간 다음에는 뭔가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거가 그런 아주 필수적인 게 아니라 좀 부가적인 거고 그런 거의 효용은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효용함수 그릴 때 보통 오목하게 그리죠. 소득이 있으면 효용이 늘기는 느는데 소득이 늘면 그렇죠. 그렇지만 점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것도 공격하기 어려워요. 마지막 가정은 뭐냐 하면 전체 소득은 고정돼 있다. 전체 소득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요 소득을 두 사람 사이에 움직이는 것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이러한 세 가지 과정하에서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이 나올 것이냐 하면 바로 다음 그림에서 나오겠지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한계 효용이 부자인 사람의 한계 효용보다 큰 상태죠. 지금 요 가정에서는 1번, 2번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부자인 사람에서 10,000원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사회후생함수는 뭐예요? 더하기예요. 그냥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자인 사람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에서 늘어나는 게 더 커요. 10,000원을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그러면 그거는 옮기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옮겨도 돼요. 왜냐하면 한계 효용은 일정하게 체감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옮겨야 되냐면 두 사람의 소득이 똑같아질 때까지 옮기라는 뜻이 돼요. 지금 요 세 가정이 의미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완전 균등으로 가라예요. 요거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마치 공공재 뭐 이런 데에서 린달 균형 찾는 거랑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폴의 소득이 있고 피터의 소득이 있는데 요쪽 피터는 요쪽에서 일로 가는 게 소득이 느는 거예요. 피터의 소득이.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냐 하면 전체 소득이죠. 요 사회에 주어진 전체 소득은 주어져 있고 그거를 누구랑 나누냐 하면 폴하고 피터 사이에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눌까를 하는데 뭘로 나누냐 하면 이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걸로 나누는 게 지금 소셜 웰페어 펑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한계 효용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폴의 한계 효용이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피터의 한계 효용이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놓으면 요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어떤 소득 배분 상태는 요 X축상의 한 점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점에서 폴은 소득이 낮고 그 다음에 피터는 소득이 높은 상태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폴의 한계 효용은 피터의 한계 효용보다 커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하면 피터에서 돈을 10,000원을 뺏어다가 폴에게 주면 그러면 그건 요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움직여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분명히 폴은 저 이득을 보는 거고 피터는 손해를 보는 거지만 이득을 보는 크기가 E가 C보다 크죠. 그러니까 사회후생함수 그냥 단순히 더하기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 하면 A에서 저쪽 가운데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면 또 저 사회 폴의 효용 증가분이고 요게 피터의 효용 감소분이니까 여기 요 위에 보라색 자체가 사회의 순이득 증가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언제까지 맞냐 하면 얘네 둘이 만날 때까지. 그리고 좀 더 갔다면 거꾸로 오는 게 사회 순이익을 늘리는 이득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아주 단순화된 가정 모든 사람의 효용 함수가 그냥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하고 동일하고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전체 소득이 동일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완전 균등 분배로 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정책적 함의는 굉장히 강한 정책적 함의예요. 이렇게 가는 나라가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모형인 거예요. 그냥 저 소득 균등하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뭔가 모형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가정,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득에만 의존하고 효용함수가 동일하다. 이 가정은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다르더라도 다른 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효용함수를 우기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나에게 10,000원은 당신에게 10,000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막 누가 우기는데 그게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용함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저 효용함수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서술적인 부분, 이제 숫자 자체가 그 효용함수 값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한계 효용은 우하향하는 게 보통의 경우에, 만약에 수평선이다 그러면은 소득재 분배를 어디를 해도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한계역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요거는 모형 안에서 균형점이 없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다 해도 똑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 전체의 소득이 주어져 있다.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그래프에 폭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논쟁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 성장이냐 분배냐 할 때의 논쟁의 핵심 부분이에요. 분배를 위해서 소득을 재배분했을 때 실제로는 이 소득, 사회 전체의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폴에게서 돈을 뺏어다가 피터에게 주면 폴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까 전체 소득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폴이 아무 일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을 뺏어오려면 뭔가 뺏어오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 사람의 소득세를 올리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가서 뺏어오든지 그럴 텐데, 소득세를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 공급을 줄일 수 있어요, 폴이. 아니면 소득세를 올리는데 전체적인 어떤 다른 세금도 올리면서 이러면 투자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인적 자본을 자기가 원래는 많이 투자를 해서 소득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러면 노동을 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줄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투자 수익이 준다면 장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줄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 폭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유한 더하기 유투를 맥시마이즈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그 부분이 오히려 차라리 소득 재배분을 좀 일정 정도 덜 하고 요 소득을 유지하는 게 유한 더하기 유투가 더 클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냥 해보면.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재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냐 하면 어떤 뭔가 옵티멀한 소득 재배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 균등까지 가지 않는 그 전에 어떤 소득 재배분 점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파이를 나누는 문제가 결국 파이의 크기하고 결국 연관된다. 너무 많이 나누게 되면 파이 크기 자체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표현 중에 또 하나 사람들 이쪽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그 양동이가 있는데 양동이가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이가 뭘 하는 거냐면 소득 재배분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물이 많고 이쪽은 소득이 많고 이쪽이 소득이 적으면 양동이로다가 이쪽 물 많은 데에서 퍼다가 물이 작은 데다 옮겨주는 거죠. 그게 소득 재배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양동이가 어떤 거냐면 구멍이 나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서 이쪽에 가는데 실제로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풀 때는 좀 퍼가지고 이쪽 좀 줄긴 했는데 가는 길에 다 없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아무튼간에 흘려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요 논리 자체, 이런 소득 재배분 자체가
사회 전체의 소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가 결국 성장하고 분배 사이의 논쟁에서 핵심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셜 웰페어 펑션을 본 거는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유한 더하기 유투, 유틸리테리안이라고 영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유한 더하기 유투 형태로 돼 있는 형태를 본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형태의 소득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회 후생 함수는 롤스라는 사람이 만든 부분이에요.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공리주의고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롤스라는 사람의 맥스민이라는 원칙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셜 웰페어 펑션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민, 유한, 유투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maximize social welfare function, minimum of U1, U2, subject to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max민이죠. 그래서 요 롤스의 이 원칙 자체를 max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소셜 웰페어 펑션이 U1과 U2 중에 작은 값이 소셜 웰페어 펑션이다. 이 값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U1하고 U2 중에 U1이 작다면 U1을 올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소셜 웰페어 펑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U2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만약 U2가 낮다면 U2를 올리는 것만이 소셜 웰페어 펑션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미니멈의 형태의 사회 후생 함수가 있다면 결국 뭐만 신경 쓰는 거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의 효용만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장 못 사는 사람의 효용만 올려주는 거라면 그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회 후생 함수를 요 그래프에 표현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45도 선으로. 이렇게 거놓고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처럼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맥스민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 롤스의 원칙에 따르면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점까지 가야 돼요. 롤스가 원하는 점은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공리주의자가 원하는 점이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뺏어서 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롤스가 원해서 가는 점은 어디가 될 거냐 하면 이게 완전 균등이에요. 45도 선이겠죠. 유한 유투니까. 그렇죠? 45도 선이니까 두 개가 완전히 균등한 형태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롤스가 표현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이 롤스는 원초적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자기의 소득이 얼마일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모든 게 시작하기 전이에요. 뭐 태초에 뭐처럼 아무도 뭔가 이렇게 소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 기에 모든 사람들이 뭔가 확률 분포에 따라서 쫙 분포가 돼서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중산층 이렇게 쫙 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실현되기 전 단계, 그거를 우리가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소득 재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다음 기에 소득이 얼마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 어떻게 우리가 소득 재배분 정책을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로 리스크 어버스하다면 아주 위험기피적이라면 뭘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음 기회에 나오는 소득 분포 중에 내가 어디에 갈지 몰라요. 아주 낮을지 아주 높을지 중간일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굉장히 위험기피적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주 최악의 상황,
이라도 괜찮을 정도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최악의 결과도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달라. 그게 맥시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롤스의 논리 자체는, 정의론이라는 곳에서의 논리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뭐 기존에 뭔가 이렇게 기득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맥시민 원칙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결국은 가장 약자에게, 가장 후생이 낮은 사람에게 좋은 변화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 이게 약간 도덕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과학 쪽에서 이 정의론이라는 책도 잘 읽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정말 현실에는 딱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걸 얘기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첫 번째는 정말 그렇게 위험 깊이적이냐.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다음 기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소득 재분배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그렇게 항상 가정할 것이냐.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될 확률이 뭐 0.000 몇 프로인데 뭐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지 말고 내가 또 뭐 중산층일 수도 있고 그러면 중산층도 좀 뺏겨야 되고 뭐 이런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초적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들 이미 자기의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보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을 갑자기 뭐 다 뺏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물어본다면 원초적 상황이 되겠지만, 현실에 인간이 살고 있는 거는 뭐 계속 이렇게 세대 이어져 왔고,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주어진 상태에서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초적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득권이 존재하는 현실이고 어떤 원초적 상황으로 가 있는 거가 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U1, U2의 미니멈만 고려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상한 경우들 꽤 많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렇죠? U1, 제일 가난한 사람의 소득은 조금 올리면서 중산층은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고소득자도 좀 좋게 만들고, 그런 변화가 있다면 지금 맥시민 원칙에서는 좋은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만 좋게 만들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때의 최저값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라는 요 소셜 웰페어 펑션의 그 형태 자체는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정합한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뭔가 제일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설득력은 높지만, 이거를 현실에서 기술적으로 만약 이걸 그대로 맥시민 원칙 그대로라 한다고 그런다면 뭐 U1을 올리면서 뭐 U2부터 뭐 UN-1은 떨구고 UN은 올려버리고, 이게 만약에 소득 수준이라면 1, 2, 3, N, 그러면 이거는 맥시민 원칙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일 고소득자만, 그리고 제일 가난한 사람만 이득 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롤스의 원칙 자체는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원초적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접근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전에는 여기에서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회 후생함수는 U1, U2, min, U1, U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각자의 소득 Y1에만 의존하고 Y2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돼 있는 효용함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에는 어떤 거냐 하면 U1을 늘리기 위해서 U2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파레토 개선적인 소득 재배분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한 게 올라가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제일 열악한 사람의 것만 올라가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공리주의나 아니면 롤스의 그 맥스민 원칙에서는 뭐냐 하면 파레토 개선적인 소득 재배분은 아니에요. 그냥 칼도 힉스 기준에서는 좋은 거지만 칼도 힉스 기준은 그냥 총합이 커지는 걸 칼도 힉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레토는 누구도 불행하지 않게 하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한 명 이상을 좋게 만드는 게 파레토 개선인데 파레토 개선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거는. 왜냐하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파레토 개선적인 소득 재분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효용함수 안에 다른 사람의 소득이나 다른 사람의 효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실제로 모든 사람의 효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이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효용함수가 자신이 소비하는 것들 그거의 상품 묶음에도 의존하지만 다른 사람의 효용 수준에도 의존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부를 했다 그랬을 때 좀 전에 그냥 효용함수에서는 그냥 공리주의에서 그냥 그 자신의 소득에만 의존할 때 기부를 하면 그 사람의 효용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득이 주니까. 독립변수가 소득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다른 사람의 효용이 이 사람의 효용함수에 들어있다면 이 사람이 기부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상품 묶음은 떨어지지만 이 밖에 이 다른 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올라가서 자신의 효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가 파레토 효율적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 생물학 책 중에 무슨 이기적 유전자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죠. 저도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거 보면 어떤 그 생물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을 주는 자기의 생존에도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아주 그렇게 차갑게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사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게 자신의 나중에 삶의 질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극단적으로 생존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걸 효용함수 안에 그러한 논리를 집어넣는 방법은 뭐냐면 효용함수 안에 다른 사람의 효용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증가함수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다면 소득 재배분 자체가 파레토 개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어떤 그 사람한테는 떨어지고 딴 사람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양보다 증가하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저 사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뭔가 좋은 거예요. 기부라는 행동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거죠. 이 사람도 올라가고 저 사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공공재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조금 더 유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뭐 기부금 공제제도 같은 거 세금에서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런 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공재 성격이 있고 외부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는 것들이 좋아져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으로 소득이 재배분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효용함수 자체가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한 게
이타적인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파레토 계산적인 소득 재배분이 가능하고요. 이기적인 소득 효용 함수일지라도 소득 재배분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득 재배분이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모르기 때문에 소득 재배분이 마치 보험금처럼 작동할 수도 있다. 롤스가 생각하는 거랑 일맥상통해요. 맥스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맥스민이 보험금, 리스크 어버스한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도 이기적인 동기를 가졌더라도 보험금으로서 이게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험금 형태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가지고 보험금 형태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너무 저소득층을 그대로 저소득층으로 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음해 외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범죄도 벌어지고 뭐 이러면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소득 재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안정, 이건 뭐 정치적인 안정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것도 약간 외부성 있는 일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소득 재배분을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찌됐든 이론을 후생함수가 바뀌든지 아니면 후생함수는 이기적인 부분이지만 보험금 아니면 외부성 이런 것들의 요소를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소득 재배분 자체가 각자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은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비개인적인 견해는 뭐냐면, 그러니까 뒤집으면 뭐냐면 개인주의가 아닌 견해니까 좀 사회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득 재배분을 이런 관점에서 소득 재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좀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선호하고 무관하게 소득 분배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철학자, 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소득은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배분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믿음, 가치 이런 부분이고. 플라톤이라는 그리스 철학자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소득 비율이 한 4대 1이 맞다.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 철학자들 얘기를 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넘어서면 소득 재배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4대 1이라는 숫자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책할 때도 보면 4대 1 가끔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 그 뭐죠? 무슨 자유형 사립고 등록금이 그냥 기존 등록금의 4배까지 허용을 하나?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게 4배 이런 것들 숫자가 가끔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상한선 할 때. 그러면 아무래도 이 플라톤의 철학을 읽고서는 뭔가 여기에 이게 교실에 적합한 표현이 아닌지 그냥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4대 1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화평등주의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요 용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재화평등주의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이에요. 어떤 특정한 재화가 너무나 모든 사람이 소비하는 게 맞다, 접근 가능한 게 맞다라고 믿는 그러한 교육이나 의료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제공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해야 된다. 물론 이게 가치제와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가치제는 상당히 무상에 가까운 개념이고 재화평등주의는 각자 비용, 이용료를 좀 부담한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 재화평등주의라는 생각 자체도 그 소비에 있어서의 동등배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은 아니라도 소비에 있어서의 동등배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재배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이 뭐 재화평등주의 자체도 어떤 그냥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억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교육이나 의료나
뭐 주택을 소비해서 잘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뭔가 외부성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에도 좋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가 줄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외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소득 재배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효용함수 형태나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뭔가 결과적인 부분이에요. 효용 딱 결과 나온 거. 사회적으로 뭔가 이 자원 배분의 결과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소득 재배분의 근거로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실제로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 창출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소득 재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논의한 거는 과정이 공정했더라도 아무튼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면 재배분을 하자는 거야. 계속 공리주의가 됐든 롤스가 됐든 아니면 이타적인 이익이 효용함수가 됐든 아니면 보험금으로서의 성격이 됐든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 재배분하면서 생기는 외부성이 됐든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거를 좀 바꿔보자는 이런 생각들을 접근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노직이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그 사회학자들.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과정이 정당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소득 재배분을 그 상태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성격을 하는데 다만 과정이 공정했다라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결과가 굉장히 공정한 그러한 게임의 결과라면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다 정확한 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면 누가 어느 팀이 3대1로 이겼다면 그 이긴 팀이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1로 이겼는데 너 3이고 얘는 1이니까 효용 수준이 이건 안 되니까 0.5 빼가지고 이렇게 얘한테 주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철학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에 이미 다 녹아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거, 자기가 위험 감수한 거, 뭐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이 다르게 차등으로 나온 거니까 그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철학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재배분의 요구가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봤는데 굉장히 부자인데 얘 보니까 전부 사기쳐가지고 뭔가 어디서 빼서 이렇게 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득은 정당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득 재배분에 오히려 더 강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과정이 불공정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고소득자가 됐다면 그 사람의 소득을 뺏어다가 재배분하는 건 더 강한 근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논리를 뒤집으면 과정의 불공정성이 소득 재분배의 정당성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우리나라 재벌 뭐 이런 거 공격할 때 실제로는 암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너가 돈이 많은데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게 아니라 뭐 너가 그냥 아버지만 잘 만나서 그런 거고 뭐 아니면 뭔가 네가 불공정한 일들을 그렇게 했던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뺏어다가 재배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또 뭐냐 하면 현재의 소득 그 자체보다 미래의 소득 지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이동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이 들을 수 있어요. 이동성.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보다 보면 시점이 여러 개가 있는 모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게 뭐냐면 어떤 소득 재배분이 되면 이거에서 끝나는 시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델이 됐든 아니면 내가 사는 기간이 뭐 90년이 됐든 긴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다음 기회에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거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상당히 지금 현재 내가 가난하니까 빨리 나한테 소득을 빨리 옮기라는 소득 재배분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빌러티, 그러니까 사회적 이동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득을 그냥 단순히 재배분하는 것보다 사회적 이동성을 올려주는 정책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뭘 것 같아요? 소셜 모빌리티. 뭐에 의존해요? 네? 생애소득인데 결국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현재 그 소득 자체보다 미래의 소득 지위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면 현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내 다음 기회에 소득 지위가 바뀔까요? 교육, 훈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모빌리티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뭐냐 하면 교육 훈련 기회의 형평성이에요. 교육 훈련 기회의 형평성이 굉장히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무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생산적인 거예요. 그렇죠? 생산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뭘 하냐면 진위계수를 계산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주어진 시점에서 소득이 쫙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위는 어떤 주어진 시점에 이걸 하죠. 그거 말고 뭘 하냐면 모빌리티에 대한 요 매트릭스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부모의 소득, 그리고 그 자녀의 소득, 그리고 그 다음 자녀의 소득을 봐가지고 고소득자로 가느냐, 중소득자, 저소득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저소득자가 고소득자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모빌리티를. 그리고 그 모빌리티가 사회적으로 통합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데 결국은 사회통합이라는 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고 어떤 사회라는 게 정말로 잘 유지가 되고 발전하고 서로 그 구성원들에게 뭔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려고 한다면 소득 분배 상태가 좋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소득 창출 과정의 공정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냥 합쳐보면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사회가 잘 유지되는 부분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이동성이 좋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좋다면 그 사회는 상당히 잘 유지되고 발전되고 선순환의 이러한 부분에 들어있을 거예요. 소득도 잘 공정하게 배분돼 있고 과정도 상당히 공정하고 이동성도 높고, 그러니까 결국 사회가 발전되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다 좋은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뭐 부패는 과정이 잘못된 부분, 소득 배분이 잘못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소득 창출 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출이라는 것도 정부가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지출도 원래 대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그렇죠? 전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조세를 이야기할 때 조세의 귀착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 어디다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법인세를 부과를 했을 때 법인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냐. 그게 귀착이죠.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를 물어보는 게 귀착이에요. 그러면 법인세는 소비자한테 갈까? 근로자한테 갈까? 자본가한테 갈까? 아니면 뭐 자본가 중에서도
이거를 뭐 대출해준 은행 쪽으로 갈까 아니면 주주한테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누구한테 귀착이 될 건가 고민을 하죠. 소비세를 부과했을 때 공급자한테 귀착이 될까 소비자한테 귀착이 될까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 이런 논의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정부의 지출도 맨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 수 있어요. 전가가 될 수 있죠. 정부가 지출을 했을 때 그 지출이 그거와 관련된 다른 시장의 가격들을 변화시킨다면 그러면 귀착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지출 정책이 수혜자의 소득 상승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 가격을 변화시켰다면 그러면 그 상대 가격을 변화시킨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실제로 귀착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농어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산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농어민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지출로 줘요. 그래서 농어민들에게 그 지출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다 혜택이 농어민한테만 갔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농어민한테 대규모로 이 경유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 이거를 높여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죠. 그러면 경유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경유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누구한테도 일부 귀착이 될 거냐 하면 경유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자들에게도 귀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됐을 때 조세뿐만 아니라 지출 정책 자체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상당히 그냥 공정한 형태까지만 얘기를 한 거지만 어제 나온 거 중에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에 대한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니까 그거를 이제 누구랑 짜가지고 중간에서 나오지도 않은 어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억을 이렇게 중간에서 빼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출 정책의 혜택 자체가 중간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르게 바뀌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농어민에 대한 유류세 보조 정책, 주거 보조 정책도 주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하게 되면 주택 가격 자체를 수요를 올리니까 가격을 올려서 주택 공급 업체에게도 이러한 지출 정책의 혜택이 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공재의 경우에 그 공공재의 그 혜택은 누구한테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공공재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 도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혜택이 누구한테 많이 갈 거다 아니면 지방공공재로 해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한테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냐 하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전에 무슨 교육하고 그럴 때 이렇게 의무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공공교육을 시키면 그거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층이 누굴 거냐 하면 저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은 그게 주어지더라도 그냥 사립학교 보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공공재를 공급했을 때 고소득자는 그거에서 밖으로 나갈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의 공급은 저소득층에 좀 더 유리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